국내 최대 재벌이 1,000억을 제 손에 쥐어주며 제기한 제안. 그날 이후 저는 그의 별장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문은 잠겼고 저녁이 되면 숨이 가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낮게 눌린 숨소리, 억눌린 신음소리. 이야기 시작 전에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장 아름답게 나를 세상과 이별하게 해줘. 저는 이런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과 이별하는 것을 돕는 일,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살인자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가방 하나만 들고 움직였죠. 서울에서 2시간 반, 산을 2개 넘어야 나오는 별장. 강진국이라는 이름 석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 별장의 위치 자체가 이미 말을 건네고 있다는 걸 알아챌 겁니다. 세상과 멀어지고 싶은 사람이 짓는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꽤 잘 알거든요. 도착하니 별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지나치게 조용해서 오히려 냄새가 났죠. 두려움과 결심이 섞이면 꼭 이런 냄새가 납니다. 사람 냄새인데 살아있는 사람 냄새가 아닌 것 같은. 강진국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등이 보였어요. 7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등은 꼿꼿했죠. 재벌이라는 게 척추에도 새겨지나 봅니다. 하지만 그 등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돌아봤을 때 강진국의 얼굴은 예상보다 훨씬 늙어 있었어요. 뉴스에서 보던 그 단단한 눈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친 노인이었죠. 두꺼운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를 고통 없이 세상과 이별하게 해줘. 흔적도 남지 않게.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볍게 무게를 느끼고는 가방을 내려놓았죠. 당황했냐고요? 전혀. 이런 말을 처음 듣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제일 선명해집니다. 머릿속이 맑아지는 게 느껴지고 손끝이 깨어나는 것 같은 그 감각. 다른 사람들한테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게 저한테는 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예요.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파일 하나가 있었죠. 표지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그냥 흰 종이가 두껍게 묶여 있는 파일. 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다른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어요.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 자유롭게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 행복한 얼굴로 마지막을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고통스럽게요? 자유롭게요? 행복하게? 고객님이 원하는 그림대로 짜드리죠. 강진국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 그 눈빛에는 의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뭔가를 읽어낸 것처럼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죠. 마치 처음으로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의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밖에서 보면 이상한 그림이었겠죠. 노인과 젊은 여자가 나란히 앉아 파일을 넘기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하지만 그 대화는 완전히 진지했습니다. 강진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했고 저는 그것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답했죠. 죽음을 설계한다고요. 맞아요. 저는 죽음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죽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아직 말하지 않을게요. 강진국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깔끔하게, 아름답게, 아무런 흉터 없이 사라지는 것. 죽음이 아니라 증발, 기억이 아니라 소멸. 저는 파일 맨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흰 종이였어요. 이게 고객님 거예요. 저희가 직접 씁니다. 강진국은 그 흰 종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처음으로 아주 작게 웃었죠. 저도 모르게 가슴이 조였습니다. 저는 이 일을 오래 해왔는데 의뢰인이 웃는 걸 보면 늘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져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그 웃음이.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이 짓는 웃음은 살아있기로 결심한 사람이 짓는 웃음이랑 다르거든요. 다른데 왜인지 더 선명합니다. 저는 그 웃음을 마음 어딘가에 붙여두고 가방에서 2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의 시작이었죠. 설계도를 그리는 시간. 강진국의 삶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어디서부터 어떤 순서로, 얼마나 정교하게. 저는 이 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모든 게 시작된 것 같은 그 느낌.
별장 창밖으로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고 저와 강진국은 첫 번째 페이지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공모였죠. 저는 도청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별장에 처음 들어서는 순간부터 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낡은 봉고차, 잔디밭 가장자리에 어색하게 심어진 화분, 지나치게 깔끔하게 손질된 덤불, 전문 탐정이 쓰는 위장이 어떤 모양인지 저는 알아요. 꽤 오래 이 일을 해왔으니까요. 강진국의 조카들이 보낸 탐정들이었습니다. 이 별장에는 강진국 외에 혈육이 없었어요. 조카들은 본인들이 유일한 상속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젊은 여자가 나타나 별장을 드나들기 시작했으니 의심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문제는 탐정들이 들은 것들이었습니다. 밤마다 강진국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신음소리, 낮게 끌어당겨지는 숨소리, 간간이 터지는 짧은 비명 같은 것들. 사실을 말하자면 그 소리는 제가 내는 겁니다. 강진국의 손바닥에 실리콘을 입히는 작업을 할 때 저는 최대한 깊게 눌러야 했어요. 주름 하나, 땀구멍 하나까지 그대로 복제해야 하니까요. 강진국이 이를 악무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저도 자세를 잡느라 이상한 소리를 냈죠. 창문이 얇았습니다. 소리는 다 새어나갔어요. 탐정들 녹음기에는 꽤 그럴싸한 장면이 담겼겠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탐정들이 들여다볼수록 그들의 시선은 엉뚱한데 고정되거든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불륜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박힌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진짜 일어나는 일을 절대 못 봅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하나는 강진국의 지문 복제였죠. 양손 10손가락 전부. 왼손이 특히 까다로웠는데 평생 도장을 너무 많이 찍어서인지 엄지 지문이 희미하게 달아 있었어요. 그 희미한 흔적까지 살려내야 했습니다. 실리콘을 2번 다시 부어서 결국 잡아냈죠. 다른 하나는 홍채 데이터 삭제였습니다. 강진국 회사의 서버에는 강진국의 홍채 정보가 등록되어 있었어요. 금고 접근 권한, 본관 출입 시스템, 해외 계좌 인증까지. 이걸 지우는 건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흔적 없이 없애야 하거든요. 지워진 게 보이면 안 됩니다.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면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이런 작업을 할 때 저는 숨을 아주 얕게 쉬어요. 깊게 쉬면 집중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강진국은 제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방 안은 노트북 펜 돌아가는 소리만 가득했죠. 조카들의 탐정이 밖에서 망원 렌즈를 들이밀고 있다는 게 묘하게 웃겼습니다. 아마 지금쯤 조카들 전화기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을 거예요. 탐정이 보낸 사진들로, 창문 너머로 잡힌 실루엣으로. 그 실루엣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사진을 확대할 때마다 더 깊이 오해 속으로 빠져드는 그 사람들. 저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오해가 깊어질수록 진짜 일은 더 안전해지거든요. 사람들이 욕망을 쫓을 때 가장 멍청해지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강진국 조카들이 쫓는 건 욕망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인 것, 바로 돈이었죠. 저는 홍채 데이터 삭제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면서 강진국을 바라봤습니다. 강진국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 밖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강진국도 알고 있었을 텐데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조용했죠. 그 고요함이 저는 가끔 무서웠습니다. 오래 산 사람의 고요인지 아니면 이미 마음을 다 비운 사람의 고요인지 저는 아직 구별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어요. 제 일은 이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설계하는 것이니까요. 탐정들은 이날도 꼬박 새벽까지 별장 주변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들이 카메라에 담은 게 무엇인지 모른 채로, 자신들이 진짜 범죄 현장 앞에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로.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홍채 데이터가 삭제되고 지문 복제가 완료되고 이 별장에서 강진국의 흔적을 지우는 첫 단계가 완성된 거였죠. 다음 2번째 단계 쌓을 시간이 됐습니다. 유서는 오전 10시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강진국이 테이블 앞에 앉는 데만 30초가 걸렸어요. 의자를 당기고 앉고 등을 기대고
다시 등을 세우고 그 작은 동작들 하나하나가 전부 느렸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버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맞은편에서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말을 꺼는 건 예의가 아니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만년필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겉만 보면 그냥 오래된 만년필이에요. 뚜껑이 약간 긁혔고 클립 부분에 손때가 묻어 있었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새 것처럼 보이면 눈에 띄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 든 잉크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강진국이 만년필을 집었습니다. 손가락이 그 위에 얹히는 순간 저는 숨을 아주 조금 참았습니다. 이 장면이 오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몇 달의 설계,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 변수를 예측하고 또 예측하는 시간들, 그 모든 게 지금 이 만년필 한 자루로 좁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진국은 종이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뭘 쓸지 몰라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수십 번 생각해온 말이었겠죠. 다만 생각과 쓰는 것 사이에는 건너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한 번 쓰면 실제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머릿속에 있을 때와 종이 위에 있을 때는 다릅니다. 펜이 내려갔습니다. 모든 재산을 한희수에게 상속한다. 딱 그 한 줄이었어요. 이름도 없고 이유도 없고 날짜도 없었습니다. 재벌 총수의 유서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 문장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무겁다는 걸 알았어요. 길게 쓴 유서보다 짧게 쓴 유서가 더 많은 걸 담고 있는 법이거든요. 강진국이 만년필을 내려놨습니다. 그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저는 그 떨림을 봤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보였죠.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티고 있는지가 그 떨림 하나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별장 담 너머 언덕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언덕 중간쯤 잔디밭과 덤불이 이어지는 경계 부근에 SUV 한 대가 세워져 있었죠. 주차하기 어색한 위치였습니다. 도로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닌 자리. 하지만 별장 창문이 정확하게 시야에 들어오는 각도였어요. 탐정들이었습니다. 강진국의 조카들이 며칠 전부터 여러 팀을 돌려가며 별장을 감시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위치를 매일 아침 파악했습니다. 몇 시에 교대하는지, 어느 각도에서 찍는지, 어떤 장비를 쓰는지,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을 보여주기로 한 겁니다. 창문 사이로 새어나가는 빛 아래 강진국이 종이에 무언가를 쓰는 장면, 젊은 여자가 그 맞은편에 앉아서 지켜보는 장면, 렌즈로 잡으면 딱 원하는 그림이 됩니다. 맥락은 모르죠. 내용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만으로 충분히 자기들 방식대로 해석하게 되어 있었어요. 사진이 전달되는 건 순식간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SUV를 보면서 조카들 전화기가 지금 얼마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을지 그려봤어요. 이미지 하나로 사람이 어디까지 확신을 키울 수 있는지는 이 일을 하면서 여러 번 봐왔습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탐정이 보낸 사진에서 유서를 읽어내는 순간 그들의 공포는 분노로 바뀌었을 겁니다. 분노한 사람들은 예측하기 쉬워요. 그날 저녁 담 쪽에서 냄새가 왔습니다. 처음엔 짐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창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방 쪽 환기구를 통해서 조금씩 스며들어 오더군요. 그 냄새는 바로 인화가스였어요. 성냥 냄새도 아니고 불냄새도 아닌 그 직전 단계의 냄새.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저는 알아요. 저는 강진국을 봤습니다. 강진국도 맡았는지 콧구멍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눈이 창문 쪽으로 향했죠. 그 눈빛에서 두려움을 찾으려 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예상했다는 눈빛. 저도 예상했죠. 하지만 냄새를 직접 맡으니 설계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내가 알면서도 몸은 그걸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반응하거든요.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저는 속으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유서가 타버려도 상관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좋았죠. 강진국이 쓴 그 한 줄 밑에 저는 무언가를 미리 새겨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특수 잉크 기술을 쓰면
두 개의 층을 하나의 종이에 담을 수 있어요. 표면에는 유서가 쓰였고 그 아래에는 다른 내용이 이미 숨어 있었죠. 조카들의 범죄 일람표였습니다. 횡령 내역 정리본, 회계 조작 방식, 청부업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 강진국을 향한 두 번의 위해 시도 기획안. 이 내용들을 저는 몇 주에 걸쳐 수집하고 정리해서 그 종이 안에 눌러 담았어요. 보이지 않게 하지만 온 세상에 드러날 준비가 된 상태로. 특수 잉크는 열을 받으면 반응합니다. 표면의 글자가 먼저 사라지는 과정에서 아래층이 잠깐 떠오르는 순간이 생겨요. 짧은 시간이지만 선명하게. 저는 그 순간을 잡을 카메라를 이미 설치해뒀습니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위치에 별장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조금씩 자리를 만들어 왔죠. 불이 붙으면 그 카메라가 작동합니다. 증거가 뜨는 순간을 잡아서 자동으로 세 곳에 전송하죠. 검찰청, 경찰청장 개인 번호, 그리고 가장 발 빠른 언론사. 조카들이 유서를 태우면 태울수록 자기들 무덤을 더욱 지속적으로 파는 셈이죠. 저는 강진국을 바라봤습니다. 강진국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도 종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자신이 쓴 한 줄 유서를. 저는 그 옆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으려 했습니다. 이 유서가 타버린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 한 줄을 오래 바라보는 이유가 뭔지, 어쩌면 그 한 줄이 진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형식은 설계된 거였지만 내용만큼은 강진국이 직접 선택한 것이었거든요. 누구한테 남길 것인지를. 저는 그 생각이 들자 가방을 집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감상에 머무는 시간이 저한테는 사치예요. 냄새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별장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한 줄이 타기 전에 그 아래 진실이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마쳐야 했죠. 저녁 식사 준비는 제가 했습니다. 강진국이 즐겨 먹는 것들로 차렸어요. 흰죽, 김치 한 가지, 조개구이. 요리가 특기는 아닌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식사에서 음식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었죠. 타이밍이었습니다. 강진국이 첫 숟가락을 든 순간부터 저는 속으로 초를 세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먹는 속도를 사전에 확인해 둔 게 있었거든요. 그 데이터가 맞다면 식사 시작 후 정확히 20분 시점에 강진국의 몸이 반응할 겁니다. 약을 이미 이른 오후에 준비해뒀습니다. 주간에 녹여서 맛이 거의 없는 화합물을 말이죠. 위장에서 흡수되는 속도가 일정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먹은 후 20분이 지나면 심박수가 급격하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분당 15까지 내려갔다가 20분 후에는 분당 한 번까지 좁혀지죠. 숨이 멎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살아있어요. 호흡도 있고 뇌도 작동합니다. 하지만 맥박을 손목에서 짚으면 잡히지 않아요. 체온이 빠르게 내려가고 눈이 뒤집히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측정 기계를 갖다 대면 거의 사망에 가까운 수치가 찍히죠.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죽을 먹으면서 식탁 건너 강진국을 관찰했습니다. 17분, 18분, 19분, 20분이 됐을 때 강진국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느리게 기울었어요. 죽 한 방울이 테이블보에 떨어지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강진국의 몸이 앞으로 꺾이기 시작했죠. 저는 의자를 박차고 달려갔어요. 계획된 장면이라는 걸 알면서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달려가면서 심장이 당겨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이상한 건지 아닌지 지금도 모르겠는데 몇 번을 연습한 동작인데도 실제 상황에서는 매번 처음처럼 뛰게 됩니다. 강진국이 테이블 쪽으로 쓰러졌어요. 입에서 붉은 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강진국의 어깨를 잡아 옆으로 눕혔어요. 손목을 짚었죠. 맥박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는 사실인데도 그 느낌이 손가락 끝에 전달되는 순간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분당 한 번에 가까운 박동이 손끝을 두드릴 때의 그 묵직함이 오래 이 일을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감각 중 하나예요. 입에서 흘러나온 붉은 것은 제가 사흘 전부터 준비한 혼합물이었습니다. 적포도 농축액, 철분 보충제,
소량의 응고제를 특정 비율로 섞으면 혈액이랑 거의 구분이 안 돼요. 색도 비슷하고 점도도 비슷합니다. 냄새까지 맞추는 게 가장 어려웠는데 금속성 냄새를 내는 화합물을 극소량 추가해서 해결했죠. 가까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가까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쾅 하고 세 개. 조카들이었어요. 세 명이 거의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앞에 선 큰 조카가 문을 잡을 틈도 없이 식당으로 달려들었죠. 저는 강진국을 안고 있는 자세에서 고개를 돌려 그들을 봤습니다. 그 눈빛을 지금도 기억해요.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삼촌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입에서 붉은 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눈에 슬픔이 없었습니다. 공포는 있었어요. 흥분도 있었죠. 하지만 그 뒤로 뭔가 다른 게 스쳐갔습니다. 안도 같은 것이었어요. 아주 짧게 0.2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0.2초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로 전달되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죠. 카메라는 이미 돌고 있었거든요. 큰 조카가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내가 죽였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그 뒤로 두 조카도 가세하면서 동시에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살인이니 경찰을 부르겠다느니 처음부터 노린 거라느니. 저는 그 소리들을 전부 들으면서 강진국의 맥박을 놓지 않았어요. 분당 한 번. 계획 범위 아니었습니다. 저는 강진국을 안아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카들이 막아서려 했어요. 발이 앞에 놓였고 손이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움직임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한 명씩 눈을 맞췄습니다. 짧게 순서대로. 그리고 말했습니다. 건드리면 이 사람 진짜 죽어요. 소리가 작았어요.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조용하게 말할수록 진심인 것처럼 느끼거든요. 조카들이 물러섰습니다. 저는 강진국을 안고 지하실로 향하는 문 쪽으로 걸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강진국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차가웠어요. 약이 체온을 빠르게 끌어내리거든요. 저는 한 손으로 강진국을 지탱하면서 계단 난간을 잡았습니다. 계단이 좁았거든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폭이었습니다. 지하실은 더 어두웠어요. 조명 스위치를 발로 눌러서 켰습니다. 노란 불빛이 들어왔어요. 미리 매트리스를 깔아뒀습니다. 한쪽 벽에 담요가 개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모니터링 장비가 놓여 있었죠. 강진국을 내려놓았습니다. 담요를 덮고 맥박을 다시 확인했어요. 여전히 분당 한 번. 체온은 34도. 눈은 반쯤 뜨인 상태로 흰자만 보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링 기기를 연결하면서 상태 수치를 확인했어요. 정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조카들이 서로 뭔가를 떠드는 소리, 전화기 버튼 누르는 소리. 그러다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이 내려왔죠. 저는 지하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경찰이 오는 건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문제 없었어요.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벽에 기대서 강진국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 순간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죽은 것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만든 사람이고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조용한 얼굴을 보고 있으면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시선을 걷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했거든요. 이 지하실에서 강진국을 꺼내는 방법을 흔적 없이.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위층에서 코르크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지하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딱 하고 터지는 소리는 틀림없었습니다. 샴페인이었죠. 강진국이 지하실에 누워 죽은 척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위층에서 샴페인이 터졌습니다. 예상은 했어요. 하지만 예상한 것도 직접 들으면 다른 감각이 됩니다. 저는 멍하니 천장을 보면서 그 소리가 제 안에서 무엇이 되는지 느꼈어요.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분노하기엔 너무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냉방이 갑자기 켜진 것처럼 머릿속이 서늘해지는 그 감각. 이 사람들이 지금 저 위에서 돈을 나누고 있구나. 발소리가 여러 개로 늘었습니다. 탐정들도 들어온 것 같았어요. 의자를 끄는 소리,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 잡음처럼 섞이던 목소리들이 점점 뚜렷하게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 천장이 얇았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 사실을 몰랐어요. 설계도를 보면서 두께를 계산했는데 실제로 시공된 게 설계도랑 달랐습니다. 목재가 더 얇게 쓰였어요. 그래서 소리가 더 잘 내려왔죠. 처음에는 그게 변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오히려 더 좋겠다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그리고 지하실에도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음향까지 수집되고 있었죠. 처음에 나온 건 재산 이야기였어요. 빌딩 두 채는 누가, 주식 지분은 어떤 비율로, 해외에 있는 계좌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목소리가 두세 개가 동시에 섞이면서 가끔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서로 더 가져가려는 거였겠죠. 저는 강진국의 맥박을 짚으면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분당 한 번. 차갑고 약한 박동. 이 박동이 들리는 사람 손목을 잡고서 저 위에서 그 사람의 재산을 쪼개는 소리를 듣는 게 어떤 감각인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냥 짚고 있었어요. 놓지 않고. 그러다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목소리들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지면서 오히려 더 또렷해졌죠. 비밀을 나누는 목소리에는 그 특유의 밀도가 있어요. 크게 말하는 것보다 낮게 말하는 게 더 많은 걸 담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횡령이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조금씩 빼돌린 방식. 어떤 항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장부 어디에 어떻게 숨겼는지, 강진국이 한번 의심했을 때 어떻게 눈을 돌렸는지, 그 이야기가 웃음과 함께 나왔어요. 웃음이 섞였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강진국의 손을 봤어요. 차갑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만들어 온 것들이 지금 저 위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강진국은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직접 들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청부 살해. 강진국을 향한 시도가 2번 있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첫 번째는 차로 밀었는데 빗나갔다고 했습니다. 운전 미숙이라는 말과 함께 웃음이 또 터졌어요. 두 번째는 음식에 무언가를 넣으려 했는데 기회를 못 잡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벽에서 등을 뗐어요. 분노가 아니었어요. 이미 이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직접 들으니까 설계가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아야 할 것들이 명확해지는 느낌이요. 머릿속에서 윤곽이 흐릿하던 것들이 또렷하게 줄을 맞추는 감각이었죠. 그 소리들은 지금 이 순간 세상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별장 안에 심어둔 카메라들이 전부 돌아가고 있었어요. 거실 인형 눈속 렌즈, 복도 액자 뒤에 붙여둔 소형 장치, 창가 화분 받침대 안쪽에 고정한 기기. 저는 처음 이 별장에 발을 들인 날부터 조금씩 위치를 잡아왔습니다. 청소하는 척, 인테리어를 바꾸는 척, 물건을 정리하는 척.
하나하나가 지금 돌아가고 있었죠. 경찰청장의 개인 수신 채널과 두 군데 언론사로 동시에 라이브 송출 중이었습니다. 조카들이 샴페인을 딴 순간부터 시작됐어요. 그들이 터뜨린 코르크 소리가 실질적인 방아쇠였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백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별장에서 저 하나였어요. 지하실에서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한 노인의 박동을 손끝으로 짚으면서 위에서는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또 났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다음 단계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이 지하실에서 강진국을 꺼내는 것, 그리고 이 별장에서 우리 둘의 흔적을 전부 지우는 것. 시간이 촉박했어요. 하지만 아직 충분했습니다. 지하실 안쪽 벽에는 문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고르게 칠해져 있었고 벽 중간에 선반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먼지도 고르게 쌓여 있었죠. 누가 봐도 벽이었습니다. 지하실 안을 수색하러 들어온 경찰도 조카들도 이 벽이 열린다는 걸 몰랐어요.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별장 구조도를 처음 입수했을 때 발견한 거였어요. 원래는 물건 운반용 통로였습니다. 땅 아래로 이어지는 짧은 지하 연결로인데 방향이 별장 정문과 반대쪽을 향하고 있었죠. 숲 가장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통로의 반대편 출구에서 석 달 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선반을 잡아당겼습니다. 소리 없이 열렸어요. 경첩에 기름칠을 해뒀거든요. 입구는 좁았습니다. 어른 한 명이 몸을 약간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폭이었죠. 저는 강진국을 들었습니다. 20분 전부터 강진국의 상태를 체크해두고 있었어요. 맥박이 조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분당 3번 정도. 약의 효과가 풀리기 시작하는 신호였죠. 아직 의식은 없었지만 체온이 조금 돌아오고 있었어요. 담요를 단단히 감아서 안았습니다. 통로는 낮고 어두웠어요. 양손에 강진국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등으로 벽을 짚으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감각으로 움직이는 거였어요.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했고 바닥이 고르지 않아서 발을 조심해서 옮겨야 했죠. 강진국이 무거웠습니다. 70 가까운 노인인데 사람의 무게는 의식이 없을 때 다르게 느껴져요. 그냥 무겁습니다. 근육이 이완되어 있어서 안고 있는 게 자꾸 흘러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저는 팔에 힘을 더 줬어요. 발자국 소리를 냈으면 안 됐습니다. 위층에서 경찰 발소리가 여전히 들렸거든요. 지하실로 내려오는 발소리는 없었지만 들릴 가능성이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발을 조용히 옮겼습니다. 숨소리도 줄였어요. 통로 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사각형의 빛이었어요. 출구였죠. 저는 그 빛을 향해 속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강진국의 체온이 손바닥으로 느껴졌어요. 아까보다 따뜻했습니다.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였죠. 출구를 밀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쏟아졌어요. 숲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통로에서 나오면서 하늘을 한번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그 별이 눈에 들어왔어요. 설계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들 사이에 하늘을 볼 틈이 없었는데 그 순간 고개를 들었더니 별이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있었습니다. 숲 가장자리 흙길에 세워져 있었어요. 외관은 실제 응급차와 구별이 안 됐습니다. 번호판까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었죠. 다만 내부가 달랐어요. 들것 아래 공간이 있었습니다. 사람 한 명이 누울 수 있는 크기의 숨겨진 층. 방음 처리와 산소 공급 연결이 되어 있었죠. 운전석에 사람이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말이 없는 파트너였어요. 눈빛으로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이상 없다는 신호였죠. 강진국을 숨겨진 층에 눕혔습니다. 담요를 다시 정리하면서 산소 마스크를 연결했어요. 연결부를 확인했습니다. 공기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손바닥으로 느꼈죠. 그때 강진국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게 손가락이 저의 손목을 건드리는 것 같은 움직임이었어요. 의식이 돌아오는 중이었겠죠. 저는 그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20초 정도. 그리고 층을 덮었습니다. 차 문을 닫고 뒷좌석에 탔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숲길을 천천히 나오는 진동이 느껴졌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장이 보였어요.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차 적색등, 현관에서 새어나오는 노란빛, 위층 창문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 저와 강진국이 몇 시간 전까지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제 저 안에는 우리가 없었습니다. 흔적만 있었죠. 의도적으로 남겨둔 흔적들. 경찰이 보게 될 매트리스, 의료 포장지, 빈 약병들. 조카들이 설명해야 할 것들. 저는 그 별장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국경까지는 3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 3시간 동안 별장에서는 수색이 계속될 거예요. 지하실에서 시신도 용의자도 찾지 못한 경찰은 조카들을 다그칠 겁니다. 조카들은 당황해서 서로를 탓하겠죠. 그 과정에서 라이브 송출된 고백들이 이미 경찰청장과 언론사에 도착해 있을 거고 그것들이 어떻게 쓰이기 시작할지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 국도로 올라섰어요. 속도가 붙었습니다. 아래층에서 강진국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을 거예요. 눈을 뜨면 어디 있는지 알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저는 그 사람이 눈을 떴을 때 할 말을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해 봤어요.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굳이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뉴스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는 국경을 넘은 다음 날 아침 항구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검색창에 이름 하나를 쳤습니다. 강진국. 결과가 쏟아졌어요. 헤드라인들이 줄줄이 내려왔습니다. 재벌 총수가 젊은 여자에게 홀려 재산을 빼앗겼다. 시신이 사라졌다. 조카들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대기업 비자금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각 언론사마다 조금씩 다른 각도로 같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내리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기사들 중에 제 이름이 나왔어요. 한이수, 공개 수배까지 됐더군요. 별장에서 찍힌 흐릿한 옆모습 사진이 기사마다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사진 속 실루엣이 저랑 비슷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었어요. 서류도 얼굴도.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이름을 갈아입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건 이름에 얼마나 많이 기댔기 때문이거든요. 이름을 놓는 연습을 오래 한 사람한테는 그냥 옷 한 벌 바꿔 입는 것과 같아요. 계좌 알림은 이틀 뒤에 왔습니다. 강진국의 계좌에서 이체 완료. 수신인. 금액은 숫자로 10자리였어요. 저는 알림을 보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기쁘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1000억이라는 숫자가 화면 안에 있었는데 그 숫자가 저한테 어떤 감각을 줘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숫자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다 생각이 왔어요. 15살 때 아버지가 결산 서류를 들여다보던 얼굴. 밤이 깊어도 식탁에 앉아서 숫자들을 뚫어지게 보던 그 얼굴. 새벽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말을 못 걸고 돌아가던 저. 아버지 회사가 무너진 건 갑작스럽지 않았어요.
강진국 그룹이 협력사 단가를 내리기 시작한 게 먼저였습니다. 처음에는 소폭이었어요. 그 다음 해에 더 내렸죠. 납기는 당겨지고 대금 지급은 늦어졌습니다. 감당이 안 될 때까지 조이는 방식이었어요. 아버지 회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식으로 문을 닫은 협력사가 수십 개였어요. 아버지는 회사를 정리한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유를 알면서도 묻지 않는 죽음이 있잖아요. 저는 그 죽음의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다 시작한 게 이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강진국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약점을 파고들 기술을 배우다 보니 다른 것도 배워졌어요. 지문 복제, 신원 세탁, 정교한 연출. 그걸 쓸 수 있는 일이 생겼고 그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진국한테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이 언제부터 흐릿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일이 됐거든요. 그런데 강진국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제가 누군지 알았냐고 물었을 때 강진국은 말이 느렸어요.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협력사 사장이 딸을 남겼다는 것도, 그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그러면서 사죄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사죄.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뭔가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과는 말로 하는 거지만 사죄는 무언가를 감수하는 거거든요. 강진국이 말한 사죄는 자신이라는 이름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강진국이 세상에 남아있는 한 그 이름이 붙은 모든 것들이 피해자들 앞에 계속 존재한다고 했어요.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서류상으로 완전히. 1,000억 원은 강진국이 설계한 거였습니다. 아버지 회사와 함께 무너진 협력사들, 그 회사들의 가족들한테 가도록. 저는 그 돈의 집행인이었어요. 어떻게 나눌지, 어떤 경로로 전달할지는 이미 강진국이 준비해둔 명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항구였어요. 배들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아까부터 차가웠는데 끝까지 다 마셨어요. 이상하게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온도가 이 정도라는 것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냥 있는 것들을 있는 대로 보는 것.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중해의 오후는 한국의 오후와 달라요. 빛이 기웁니다. 기운다고 해야 맞는 것 같아요. 해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빛이 옆으로 누워서 모든 것 위에 깔리는 느낌이에요. 돌담에도 화분에도 흙에도 정원에 서 있는 사람의 어깨에도 전부 같은 온도로 덮입니다. 저는 마을 끝쪽 골목 입구에 차를 세웠어요. 정원이 먼저 보였습니다. 낮은 돌담 안에 작은 텃밭이 있었고 그 옆에 화분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흙을 고르고 있었어요. 백발이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죠. 1년 전 별장에서 봤던 그 꼿꼿한 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굽은 등을 보는 게 그 꼿꼿한 등을 보는 것보다 덜 무섭습니다. 꼿꼿한 등에는 버티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 굽은 등에는 그냥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서 정원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문이 오래됐거든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한국에서 강진국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 아래에서 그 눈은 달랐어요. 무언가를 쥐고 있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는 게 좋았어요. 처음으로 그냥 사람처럼 보이는 눈이었거든요. 오늘 수익금이 입금됐어요, 아버지. 노인이 느리게 웃었습니다. 흙 묻은 손을 무릎에 문지르더니
다시 화분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말이 많지 않아요. 저도 이제는 그 침묵을 낯설게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수익금이라고 했지만 정확히는 아버지 회사와 함께 무너진 사람들한테 간 돈의 집행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신자 확인이 오늘 완료됐어요. 명단에 있는 사람들 전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어떤 경로로 어떤 명목으로 갔는지는 제가 다 설계했어요. 강진국이 만들어둔 명단을 기반으로. 노인은 그 말을 듣고 흙을 계속 만졌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하늘은 색이 달라요. 한국 하늘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낮은 것 같은 느낌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저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서류는 없어요. 어디에도 증명되지 않은 관계예요. 강진국이라는 이름은 죽었고 한희수라는 이름은 수배 중이고 우리 둘의 진짜 이름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저는 이름을 무기처럼 썼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지우고 누구의 이름을 만들고 이름이 어떻게 사람을 규정하는지를 이용했죠. 그러다 보니 역설적으로 이름이 없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 건지 알게 됐어요. 이름이 없으면 존재가 없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있거든요. 이름 없이 여기. 이 정원에. 이 노인 옆에.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것 좀 잡아줘. 화분이었어요. 뿌리가 화분 크기보다 커져서 옆으로 삐져나오려는 것을 새 화분으로 옮기려는 중이었죠. 저는 화분 한쪽을 잡았습니다. 흙이 손에 묻었어요. 우리는 한참 말없이 화분을 옮겼습니다. 노인이 흙을 새 화분에 담고 저는 뿌리가 찢어지지 않도록 받쳤어요. 뿌리가 생각보다 깊이 뻗어 있었습니다. 화분 바닥을 뚫을 것처럼 내려가 있었죠. 저는 그 뿌리를 보면서 잠깐 멈췄어요. 이 뿌리가 화분보다 깊이 자랐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자란 거죠. 주어진 것보다 더 자라려는 것이 식물의 방식인 것처럼. 저도 그랬는지 모릅니다. 주어진 것보다 더 깊이 자라려다 보니 이 자리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복수를 하려다가 기술을 배우고 기술을 쓰다 보니 일이 됐고 일을 하다 보니 이 사람과 닿았고 닿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설계한 것과 일어난 것이 꼭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 관계를 설계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됐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름 없는 무언가가. 해가 더 내려갔습니다. 돌담 위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정원 흙에서 풀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노인이 옮겨진 화분에 흙을 마저 다지면서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했는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노인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좁아졌습니다. 잘 자랄 것 같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화분을 바라봤어요. 잘 자랄 것 같았습니다. 서울 어딘가에는 제 이름이 붙은 수배 전단이 아직 남아있겠죠. 강진국의 부고 기사도 인터넷에 있을 거예요. 조카들은 재판을 받고 있을 겁니다. 라이브로 송출된 고백들이 증거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겠죠. 하지만 그 이름들은 이미 죽은 이름들이에요. 여기 지중해 오후 햇살 아래에는 이름 없는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흙이 묻은 손 두 개와 말이 없어도 되는 침묵과 잘 자랄 것 같은 화분 하나. 저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이게 처음부터 원했던 것인지도 모른다고. 아버지가 야근하던 그 새벽 물 마시러 나왔다가 식탁 앞에 앉아 있는 등을 보고 돌아가던
그 15살의 저는 그냥 옆에 있고 싶었던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노인이 일어서려다 무릎이 안 펴지는지 잠깐 손을 짚었습니다. 저는 팔을 내밀었어요. 노인이 그 팔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들어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걸었습니다. 정원에서 집으로. 이름 없이, 서류 없이, 하지만 여기 있는 두 사람이. 해가 다 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느끼신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믿기 어려운 사연, 나누고 싶은 사연도 환영합니다.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